네, 안녕하세요. 다시 온라인 클래스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래도 학교에 와서 직접 대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도 좀 익히고 이제서야 슬슬 어색함이 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또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하게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시험 기간 동안 3번의 온라인 클래스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때 동안 시험 범위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진도까지 미리 나가 놓을 수 있도록 아무튼 온라인 클래스로 열심히 수업 진행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된 일이니까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겠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지질 구조를 마무리를 했어요. 전리랑 관입과 포획 그리고 부정합 요 3가지를 배우면서 지질 구조에는 십곡, 단층, 전리, 관입, 포획, 부정합 이런 식으로 한 6개 정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각각의 지질 구조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났구나. 그런 걸 다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디를 보냐면 교과서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52페이지를 피면 거기 맨 위에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지층의 생성 순서는 어떻게 결정될까? 뭐 이렇게 습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쌓이는 이런 평행하게 쌓인 지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역단층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 우리 눈에 보이는 지층들은 참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뭐 습곡에다가 관입까지 할 수도 있고 습곡 위에 부정합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배운 지질 구조들이 다 결합해 있는 그런 지층이 관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지층이 관찰이 됐을 때 과연 지층의 생성 순서는 어떻게 하면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걸 알아보는 단원이 바로 52페이지부터 나온 단원이고요. 그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칙들이 5개가 있어요. 뭐 여러 법칙들이 있긴 한데 그 지사학의 5대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5가지 법칙들을 배울 거고 주요 5가지 법칙이 아닌 것 중에서도 하나 언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대로 이제 5대 법칙을 알아보기 전에 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배워야 하느냐? 그 이유는 일단 지사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인데요. 지사학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지층에 기록된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지사학이에요. 근데 이 지층에 기록된 지구의 역사, 뭐 지질 구조를 보면 횡압력을 받은 기록이 있고 장력을 받은 기록이 있고 아니면은 뭐 퇴적이 중단됐던 기록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 지질 구조만으로 여러 그런 과거에 있었던 지구의 역사를 판단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지층이 어떤 순서로 쌓였는가를 먼저 알아야 이 시기에는 이러한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그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지질 구조만으로는 지각 변동의 종류만 알겠지만 걔가 어떤 순서로 우리 지구상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가 이렇게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꼭 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과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교과서에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법칙들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층 누중의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평 퇴적의 법칙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 있고 네 번째로는 관입의 법칙이 있고 마지막 5번째로 부정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법칙들이 어떤 내용인지 가볍게 교과서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층 누중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볼게요. 모든 퇴적암은 퇴적물이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쌓여 형성된 것이다. 퇴적물이 퇴적이 될 때 보통 물 밑에서 퇴적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층이 퇴적되고 나서 그 다음 층이 퇴적될 때는 당연히 쌓여있는 퇴적물 위에 새로 쌓일 겁니다. 그 얘기를 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 법칙을 따지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짓는 법칙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쌓이다가 어떤 퇴적물이 한 번 더 쌓일 때 갑자기 이 밑으로 가서 쌓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위로 누적되듯이 점점 쌓인다. 지층 누중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수평 퇴적의 법칙은 뭐냐면 호수나 바다 밑에 퇴적물이 쌓일 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 수평으로 쌓인다는 게 바로 수평 퇴적의 법칙이에요. 자, 물속에서 퇴적물이 쌓입니다. 근데 우리 중력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작용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지역에서는 중력의 세기도 거의 차이가 없이 다 비슷합니다. 어디서든 다 똑같은 중력으로 이 퇴적물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뭐 특정한 부분이 더 많은, 그러니까 더 강한 힘으로 잡아당긴다면 여기가 더 부풀어 오를 수 있겠지만 모두 다 똑같은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 밑에서 퇴적이 일어날 때 이렇게 수평한 모습으로 퇴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수평 모양으로 퇴적되는 걸 보고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밑에 있는 게 오래된 거다. 퇴적될 땐 수평으로 퇴적된다. 자, 근데 이 수평 퇴적의 법칙을 이용하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그림 15와 같이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심하게 경사져 있거나 습곡 등이 관찰되면 퇴적암이 생성된 이후 어떤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원래는 항상 퇴적물들이 수평으로 퇴적되지만 만약에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이렇게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지층은 처음엔 수평으로 잘 퇴적되다가 어떠한 힘을 받아서 이렇게 변형됐구나. 이 지층은 어떤 힘을 받은 기록이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동물군 천위의 법칙인데요. 동물군 천위의 법칙을 보기 전에 52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동일과정설을 보겠습니다. 동일과정설. 얘도 예전에는 이 지사학 5대 법칙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현재 지사학 5대 법칙. 지사학 5대 법칙. 그래서 이 5개가 채택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수평 퇴적의 법칙이 없고 동일과정설이 지사학 5대 법칙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바뀌었는데 바뀐 지 또 몇 년 안 됐어요. 한 2, 3년 됐으려나?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동일과정설을 아직 언급이라도 하는 겁니다. 예전에 5대 법칙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이 동일과정설을 설명을 하면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동일한 과정이 반복된다. 즉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각 변동에 의한 지질 구조 현상이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횡압력을 받는 곳에서는 습곡이 형성되고 있어요. 현재 횡압력을 받으면 습곡이 형성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습곡이 형성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습곡이 형성된 거를 보게 되면 얘는
현재 횡압력이 작용을 해야 만들어지는 지질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똑같이 횡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바로 동일 과정설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습곡은 횡압력을 받아야 형성이 되니까 과거에도 똑같이 이 습곡이 형성이 되려면 횡압력이 작용을 했어야 된다. 과거라고 해서 똑같은 지질 구조를 만들 때 횡압력이 아니라 뭐 장력을 받았거나 뭐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랑 똑같다. 즉 현재를 이해해야 과거를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현재 일어나는 과정이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동일 과정설입니다. 그게 이제 교과서 52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동일 과정설 확인을 해보세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질학적 형상은 과거에도 같은 과정, 같은 속도로 일어났다는 주장이 바로 동일 과정설이다. 그러면 세 번째, 동물군 천위의 법칙을 한번 설명을 하면, 자, 퇴적된 시기가 다른 상하 지층에서 화석 생물군이 달라지는 것을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퇴적암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퇴적암인데, 그 퇴적물들이 쌓일 때 어떤 동물의 사체를 덮으면서 그 사체를 보존하면서 퇴적암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즉, 퇴적암에는 화석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층이 쌓인 지층들이 여러 지층들이 쌓여있는 곳을 봤을 때 각각의 지층에서 화석이 발견이 된다면 이 아래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위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더 진화되고 복잡한 생물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층 누중의 법칙으로 따졌을 때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더 오래된 것이고요. 그리고 생물은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더 진화되고 복잡해진 생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과거 지층에서 발견되는 그런 화석들의 상태보다 현재 발견되는 화석들이 더 진화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걸 이제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층, 이거는 같은 지역에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지층이랑 미국에 있는 지층을 서로 비교를 하고 싶어요. 어떤 지층이 더 먼저 생겼느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생긴 지층은 삼엽충이 관찰이 되고 미국에 있는 지층에서는 공룡이 관찰된다고, 공룡 화석이 발견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지층이 더 먼저 생성되었는지를 따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삼엽충은 고생대를 지시하는 화석이고 공룡은 중생대를 지시하는 화석이니까 삼엽충이 이 퇴적암에 남아있는 이 지층이 더 오래된 것이라는 걸 따질 수가 있습니다. 즉 화석을 따지면 그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 수가 있다, 판단할 수가 있다. 그게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관입의 법칙이랑 부정의 법칙은 다 그 지질구조 할 때 설명한 건데, 교과서 내용을 보면 관입암이 생성될 때 관입한 암석이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지층이 존재하면 이게 A라고 하고 그걸 관입한 걸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먼저 존재한 후에 나중에 B가 A를 관입한 것이죠. 즉 관입암 B보다는 원래 있던 지층 A가 더 오래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입암이 어떤 암석을 포획한 경우에는 이 포획된 암석이 관입암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A가 관입을 하면서 B라는 암석의 부스러기를 포획하면서 만들어진 관입암을 보면 포획암이 관입암보다 더 시간적으로 오래된 상태다. 마지막 부정어의 법칙은요.
이제 부정한 면을 경계로 형성된 상하 두 지층 사이에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다 설명했죠. 그 지층이 쌓이고 융기에서 지층의 퇴적이 중단된 후에 침식이 일어나고 기저감이 생기고 다시 침강해가지고 그 위에 쌓이게 될 때 이 상하 두 지층 사이에는 퇴적이 중단된 기록이 남고요. 이 퇴적 중단된 면을 부정합 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지층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적 공백이 생기게 되죠. 즉 부정합 면을 사이에 두고 상하 두 지층 사이에는 큰 시간적 공백이 있다. 그게 바로 부정합의 법칙이다. 그러면 각각의 법칙을 좀 더 판서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자, 지사학 5대 법칙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지층 누중의 법칙. 얘는 이제 퇴적물은 아래에서 위로 차곡차곡 쌓인다. 즉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의 지층이 더 오래된 것이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법칙입니다. 퇴적물은 아래에서부터 쌓인다. 그래서 그 지층이 뒤집혀지지 않았다면, 역전되지 않았다면 항상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그렇게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짓는 게 바로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특히 이 역전 같은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냥 봐서는 이 지층이 역전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 지층 속에 숨어있는 퇴적 구조를 관찰한다던가 또는 화석을 관찰을 한다면 지층이 역전됐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먼저 퇴적 구조는 사층리, 건열, 연은 점이층리가 있었는데 각각의 모습이 사층리는 오목한 모양을 갖지만 위에가 더 경사가 급한 수평면과의 그 경사가 급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뒤집어진 경우 이런 식으로 보인다면 이거는 역전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건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정상적인 모습인데 만약에 이게 뒤집힌 모양이면 역전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연우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뒤집어진 것이다. 점이층리는 아래에 더 큰 입자가 있고 위로 갈수록 세립한 건데 만약에 그 반대로 그려져 있다면, 그 퇴적 구조가 나타난다면 얘는 역전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석을 가지고 역전을 판단하는 그 방법은 아래에 있는 지층에서 더 최근에 화석이 나오면, 예를 들어 아래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나오고 위에서는 뭐 삼엽충이 나온다. 얘는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이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에 살았던 생물이에요. 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고생대가 중생대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즉 아래 지층에서 위에 있는 지층보다 더 최근에 화석이 나타난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지층은 역전된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역전된 증거가 없다면 그 지층은 아마 이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지층이 더 오래된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평 퇴적의 법칙. 자, 물속에서
퇴적물이 퇴적되죠. 그때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으로 쌓입니다. 따라서 지층이 기울어졌다면 지각 변동을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물속에서 퇴적물들이 쌓일 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수평으로 쌓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층을 관찰을 했는데 그런 수평으로 쌓인 모습이 아니라 뭐 기울어져 있다던가 끊어져 있다던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쌓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기울어진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아, 이 지층은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수평퇴적의 법칙이고요. 자, 여기를 지우고 동물군 천의의 법칙을 또 쓰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물군 천의의 법칙. 자, 오래된 지층에서 이것도 잘 안 나오네요. 빨간 거.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더 진화되고 복잡한 동물 화석 발견된다. 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그런 생물을 이루는 구조가 복잡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막 단세포 생물, 아메바 이런 게 먼저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이런 게 생물로서 이제 아주 초기 생물로서 존재를 했는데 현재로 올수록 막 골격도 되게 다양해지고 인간의 그런 몸 안을 구성하는 그런 구조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최신으로 올수록 더 생물이 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런 생물들이 죽은 화석이 지층에 기록이 될 테니까 최근 지층으로 올수록 그런 화석들이 복잡하고 진화된 화석들이 발견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러한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는데요. 화석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아주 예전부터 현재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생물들이 화석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 특정 시기에만 서식을 해가지고 그 화석이 나타나면 그 시대에 지층이 쌓인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화석도 있는데 이제 표준 화석이라 함은 특정한 시기에만 생존, 특정 시기라고 할게요. 특정한보다는 특정 시기에만 생존한, 특정 시기에만 생존해요. 그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 주로 이제 고생대에는 삼엽충, 필석, 갑주어, 뭐 푸줄리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떤 화석인지까지는 알 필요가 있으려나? 일단은 말은 해보면 고생대는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그리고 중생대는 공룡이랑 암모나이트랑 시조새, 요렇게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고요. 마지막 신생대는 화폐석하고 매머드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점점 올수록 더 최근의 시대고요. 고생대에는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 표준화석, 중생대는 3가지, 신생대는 2가지 정도 있다. 이 표준화석이라고 하면 좀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성고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니겠죠. 그리고 나서 교복을 보관하지 않고 무조건 버린다고 해봅시다. 처분한다고. 졸업하자마자 처분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층에서 오성고 교복이 나왔는데 그때 뭐 2학년 10반, 11반, 12반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적힌 교복을 발견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 교복을 입었던 애는 19년부터 21년까지만 교복을 입었던 친구죠. 그리고 바로 처분을 했으니까 그 지층은 적어도 19년에서 21년 사이에 뭐 처분해서 묻힌 걸 수도 있고 중간에 입고 다니다가 잃어버려서 묻힌 걸 수도 있고 등등등. 아무튼 걔는 그 지층은 19년부터 21년 사이에 묻힌, 그러니까 생겨난 지층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표준화석 같은 겁니다. 특정 시기만 생존했기 때문에 여러분 특정 시기에만 교복을 입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복이 발견되면, 그 화석이 발견되면 그 시기에 그 지층이 생겼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다. 이제 우물군 천의의 법칙이었고, 관입의 법칙이랑 뭐 부정하의 법칙은 일단은 쓸게요. 다 했던 내용이긴 한데, 관입의 법칙, 관입당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오래됐을까요? 오래됐을까요? 아니면 더 최근일까요? 관입당한 애가 관입한 애보다 오래되었죠. 이제 특히 접촉 변성 과정, 접촉 변성 작용으로 관입암이랑 분출암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거기 교과서 53페이지 오른쪽에 써 있는 걸 봅시다. 관입과 분출. 관입이 일어난 경우 관입당한 암석은 마그마와 접촉한 모든 부분에서 변성이 일어난다. 그러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용암이 된 후 굳어진 경우 그 위에 새롭게 쌓인 퇴적물은 열 변성을 받지 않고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의 조각이 새로운 지층에 포함된다. 자, 뭔 말이냐면요. 이게 원래 지층입니다. 존재했어요. 2개만 그려야겠다. 원래 존재했어요. 그리고 얘가 분출을 합니다. 분출을 할 때 그래도 암석 틈을 따라서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온 후에 지표로 분출을 하겠죠. 마그마 분출해서 그 지표를 덮어요. 덮고 나서 암석이 됩니다. 식어서 암석이 돼요. 그러면 접촉 변성 작용이 일어난 부위를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이 마그마가 인접한 부분만 접촉 변성 작용이 일어나요. 열로 인해서. 그러면 얘가 인접한 부분 여기겠죠? 그리고 얘가 인접한 부분 여기죠? 이 부분만 열 변성이 나 있는 상태로 관찰이 될 거예요. 이게 분출한 경우, 마그마가 분출한 경우. 그리고 새로운 퇴적물들이 또 쌓여가지고 이 마그마 위를 덮는다면 이렇게 덮을 텐데 이 마그마 위는 열 변성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마그마가
다 열 변성을 시키고 식은 이후에 퇴적물들이 쌓이니까 지금 이 마그마는 뜨거운 상태가 아니에요. 얘가 쌓일 때는. 즉 얘를 열 변성, 이 접촉 변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관입이 일어난다면, 자, 이럴 때 만약에 이 세 개의 지층이 존재를 하는데 관입을 해요. 보통 제가 이렇게 그렸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편한데 만약에 관입을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하필 틈이 이렇게 수평으로 있어가지고 잘 올라오다가 그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쭉 펼쳐졌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굳을 수가 있죠, 관이밤이. 그럼 이때는 열변성 작용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 인접해 있고, 여기 인접해 있고, 여기 인접해 있고, 여기 인접해 있고요. 그럼 이 위에는 인접해 있죠? 그리고 아직 마그마 상태였죠? 마그마인 게 관입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열변성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지층의 모습이 똑같은데 어떻게 분출해서 굳은 암석이냐 또는 마그마가 관입해서 굳은 암석이냐를 구분을 하냐면 바로 열 변성 작용이 일어난 부분, 접촉 변성이 일어난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성 순서가 달라요. 봐봐요. 얘는 가장 밑에 거 먼저 1번, 두 번째 지층 2번, 그 다음에 이 분출함이 3번이고 이 분출함 위에 있는 게 4번이죠. 얘는 가장 밑에 1번, 그 두 번째 2번, 그 다음 관입한 게 아니라 3번을 만들고 이 3번까지 쌓여있는 이런 세 개의 지층인 상태에서 나중에 가장 최근에 관입이 일어나서 얘랑 얘는 서로 지층이 똑같지만 생성된 순서를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접촉 변성 작용의 부위를 가지고요. 대충 알겠나요? 관임이랑 불출함은 접촉 변성 작용이 일어난 부분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 부정합의 법칙만 하고 끝낼게요. 부정합의 법칙. 자, 얘는 쉽습니다. 부정합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끝! 이것이 바로 지사학 5대 법칙 5가지입니다. 이제 교과서에는 부정합의 법칙에 좀 더 설명이 있긴 한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부정합에서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상하 두 지층은 구성 암석의 종류와 지질 구조에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부정합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정합이라는 게 워낙에 큰 시간 사이를 두고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처음에 호수 밑바닥에서 생기는 퇴적물들이 잘 쌓이다가 나중에 융기에서 기저감을 만들고 다시 퇴적이 될 때 이번에는 호수 환경이 아니라 바다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워낙에 지구가 막 판의 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니까. 그러면 얘는 호수 밑에서 쌓이는 퇴적물들이 주로 보이지만 부정합 면위는 바다 밑에서 쌓이는 퇴적물들이 주로 보일 수 있어요. 즉 암석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던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은 후에 그 위에가 깎여서 부정합을 만들고 새로운 지층을 수평으로 쌓인다면 이 상하 두 지층 사이에는 지질 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정합 면을 경계로 고생대 순서대로 잘 화석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부정합 면을 경계로 신생대의 화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시대가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부정합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간적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54페이지에 있는 그 지층의 생성 순서를 직접 한번 오늘 배운 법칙들을 가지고 따져서 결정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 잘 알아두시고 여기도 다 시험 범위니까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 다 시험 범위죠.
57페이지까지 시험 범위니까 남은 수업도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등교할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튼 오늘은 이상입니다.